안녕하세요. 지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결혼이란 축복이나 큰 행사가 아닌 시궁창보다 못한 지옥이었네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결혼일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고민하는 후배나 졸업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말해주곤 합니다. 나이가 쫓겨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결혼은 하지 말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인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과 하는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을 게 뻔하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많이 가르칠 필요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을 보내자는 주의였어요. 주변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시집을 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배워야 성장한다며 공부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들어가지도 못할 사립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금 시간이 10시를 넘지 못할 정도로 엄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대학교를 입학하자 성인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통금 시간을 풀어주시더군요. 그래서 마음껏 대학교 시절을 즐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복학생으로 또래 남자들보다 듬직한 면이 있었어요.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애를 한 지 6개월 후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걸요.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것을 처음 확인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물론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찾아온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22살이란 나이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출산인데 준비는커녕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헛구역질이 나와도 꾹 참고 입안에 밥숟가락을 쑤셔 넣기 바빴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어요. 분명 남편 또한 골머리를 앓으며 한숨을 푹푹 쉴 게 뻔했기에 아무 말 없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죠.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미리 하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다뇨. 머릿속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계산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어린 나이에 책임져야 할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두렵고 놀랄만도 한 거잖아요. 결혼하자는 남편의 말을 듣자 그동안 녹이 쓴 사슬처럼 엉켜있던 안 좋은 생각들은 단번에 잘려나갔죠. 진심이 담긴 남편의 말 또한 믿기로 했고요. 한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임신 소식을 접한 친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초음파 사진을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짚으시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기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계속 한숨만 푹푹 쉬셨는데요. 남편은 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질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또한 교수로 친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반대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시부모님의 올곧은 성품과 남편의 착한 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나가서 따로 살 돈이 없는 것도 맞는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사법고시를 앞둔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심한 일이었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집을 짓고 산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일인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니 여간 곤욕이 아니었죠. 남편이라도 곁에 붙어 있었으면 나았을지도 몰랐겠지만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로 인해 아침 일찍 나가 잠잘 때가 되어서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친구들이라도 보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기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바빴고 더군다나 저는 임신의 휴학까지에 동기들 얼굴 보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었죠. 공부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면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몸이 무거워지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못난 딸을 대신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죠. 일찍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남편 음식만 따로 차리는 가정부를 불러 남편의 식사를 따로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의 밥상을 책임지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 잡을 수도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음식 솜씨도 야무지고 집안 살림도 자기 집처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가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야무진 덕에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의 입맛까지 돋구어줄 반찬들을 덤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우물쭈물 거리던 가정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아들이 퇴사를 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면서 쪽방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친절하게까지 한 가정부이기에 부모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또한 쪽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날 밤 가정부는 고맙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즐겨 먹던 백설기를 손수 만들어 건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차라 가정부가 건네준 뜨끈뜨끈한 백설기를 손으로 찢어 먹었죠. 그런데 안방을 둘러보던 가정부는 백설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방이 너무 훤해서 어째? 마누라 보고 싶어서 일하던 것도 내팽겨치고 와야 될 때인데. 처음부터 부부관계가 이렇게 미적지근해서 어째? 괜히 색심한 고생을 하네. 에휴, 근데 솔직히 나는 색시 남편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자기 가족 감싸는 푸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어디 남의 밥 뺏어 먹는 족제비처럼 생겨가지고. 에이, 그이가 얼마나 다정한데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야죠. 어디 곱비 풀린 말이 주인 말 잘 듣는 거 봤남? 남자란 자고로 절대 도망 못 가게 고삐를 제대로 당겨야 한다니까. 색시 뱃속에 남편 휘어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고삐가 들었는데 그걸 왜 못 써? 서로 죽고 못 살아도 유지하기 힘든 게 결혼인데 자고로 남자는 잡을 수 있을 때 휘어잡아야 사는 게 편하다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새댁 남편이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정성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옆구리에 뻗치셨나. 원래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발랑 까진 법이라잖아. 새댁이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가정부에게서 남편의 뒷담화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혀 위에서 미끄러지던 백설기의 맛 또한 퍼석퍼석한 지우개를 먹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싫은 기색을 내비쳤지만 가정부는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칭찬 또한 동시에 늘어놓았죠. 아들에 대한 가정부의 자랑은 커다란 포대자루 안에 담아도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가정부의 수다에 이불 끄트머리를 잡아 끌며 침대에 누웠어요. 가정부는 그제서야 쟁반을 가지고 안방에서 나갔죠. 혼자서 생각해 보아도 가정부가 했던 남편에 대한 뒷담화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정부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더군요.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희 가족에게 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쏟는 정성을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화를 내었고 남편의 날카로운 태도는 가뜩이나 임신으로 예민해져 있는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험이 다가오니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아 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정말이지 도를 지나쳤어요. 남편은 막달이 다가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은 사소한 일도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사소한 갈등은 차곡차곡 쌓여 각방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 중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본 채 결혼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던 사랑이 빠져나가자 저희 부부의 상태는 간신히 숨만 붙어 상태나 다름이 없었네요. 부모님은 남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둬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했지만 22살이란 어린 나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걸요. 그러던 중 남편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모두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날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집에 박혀 있으니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아랫배에 엄청난 복통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말라 비틀어진 행주를 계속해서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었죠. 처음 느껴보는 생생한 고통에 119를 부를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남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은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꾸만 조여오는 고통에 울먹이며 전화를 하자 남편은 다짜고짜 짜증부터 냈어요. 야, 내가 의사냐?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야. 그러게 배가 남산만 하면 가만히 집에라도 박혀있던가. 뒤룩뒤룩 살찐 거 자랑하고 싶어서 밖에 나간 거냐? 잔말 말고 나 바쁘니까 119 전화해서 응급실 가던 아니면 집에 들어가던 알아서 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가 뚝 끊기고 잠시의 고통을 잊을 만큼 남편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심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의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볼가를 축축하게 적시던 눈물마저 쏙 들어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내 아픔은 다시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가정부는 채 4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달려왔어요. 옆에는 가정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자 가정부 아들은 실례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임신으로 살이 많이 찐 상태로 힘들었을 텐데 가정부의 아들은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정부와 가정부의 아들이 힘써준 덕분에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사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배가 뭉쳐서 그런 것일 뿐 유산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있던 가정부 또한 덩달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아이고 천하의 매정한 놈. 자기 새끼 가진 마누라를 이렇게 천대하나? 색시, 아무래도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천대를 하는데 나중에 색시가 나이 먹어서 아플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기나 하겠어? 애 생각해서 참고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이혼해버려. 평생 옆에 두고 속 끓일 바에는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지. 가정부의 아들은 툭툭 가정부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무뚝뚝한 얼굴로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자를 보자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군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계속해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했어요. 가정부 아들의 등은 참 넓고 따뜻했는데요. 가정부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한편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결혼을 한다면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이 업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정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안에 있던 온 식구들은 한데 모여 몸 상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만 빼고 말이에요. 남편은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몸 상태를 걱정해주기는커녕 다짜고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유전자 검사라뇨.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되묻자 남편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애 아빠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애 아빠는 누군데? 그러니까 당당하면 검사해보자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확인 한 번만 시켜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화를 내? 유전자 검사에서 내 자식인 거 나오면 아무 문제 없잖아. 당신 그럼 설마 지금까지 나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남자는 지금까지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의심을 한다고? 봐봐. 지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잖아. 순진하게 생긴 얼굴에 속아서 내가 코를 꿰었지. 내 다리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남자에 임신한 거일 수도 있지. 볼품없는 네 인생에 변호사 남편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진짜 변호사 남편이 가지고 싶었으면 아직 사법고시도 못 치른 당신이랑 사귀는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변호사들이랑 맞선을 받겠지. 뱃속에 아기까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갑자기 가장의 책임도 남편의 책임도 내던지는 남편의 태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막대 먹었으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세상 제일 다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더 냉랭하게 굴다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유를 알아야 했죠.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떨어질 떡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니. 변호사만 되면 어떻게든 변호사 사위 모셔가겠다고 내놓으라는 재벌집에서 선짜리 들어올 텐데 너무 억울해서. 나도 너네 집이 개털 날리는 집인 줄 알았으면 장가 안 왔지. 그동안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모두 돈을 노리고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이죠. 길 가다 맨홀 구멍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남편에게 받은 충격보다는 덜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실체가 사람을 돈만 보고 판단하다뇨. 시커먼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요. 고작 5개월이란 시간 동안 죽고 못 살았던 남편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앙숙이 되다니 결혼이라는 것이 참 우스웠네요.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홀려 임신까지 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죽을 줄 모르고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과 별반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진 것과 별개로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남편은 공들여 준비한 사법고시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것 또한 저의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거라면서요. 결국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이혼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힘든 몸과는 다르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척무척 자라만 갔죠. 아이는 쌀이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부모님은 고생했다면서 손수 끓인 미역국을 떠먹여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 감사하다가도 태어난 아이들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다른 남편들을 볼 때면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혼한 저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인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부모님을 대신해 가정부가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정부 올 때면 함께 따라오던 남자는 퇴원일이 되자 품에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한다면서요. 전 남편에게는 받지도 못했던 꽃다발을 받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울적했던 기분 또한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자신이 자처해 같이 병원을 가는 등 비어있는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저희 모자를 챙겨주는 가정부 아들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죠. 그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악 물고 버티게 되었죠. 고개도 가누지 못했던 아들이 돌이 지나자 부모님께서는 슬슬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아직 이혼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혼 이야기가 나와 껄끄럽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선에 나온 남자들은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차이 나는 이혼남 뿐이었어요. 남자들은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구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주던 가정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무례하게 구는 남자들과 다르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정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아직 젊고 창창한 사람에게 괜히 짐을 지어주기 싫었는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부 아들이 먼저 마음을 고백해준 것이었어요. 가정부 아들은 많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테니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면 좋겠거든요. 가정부 아들은 밤낮이 뒤죽박죽인 교대 근무를 해 몸이 고단할 텐데도 항상 피곤한 기색 없이 잘해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께 가정부 아들과 재혼을 하겠다고 밝히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가정부의 반응은 불과 물처럼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가정부는 껍질을 벗기고 있던 마늘을 천장 위로 던지며 기뻐했고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내려치시며 답답해 하셨죠.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하필 골라도 가정부집 아들이야. 전 남편한테 호되게 당해놓고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저 자식이랑 정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랑 영 끊고 호연이도 놓고 맨몸으로 나가서 살아라. 듣자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길래 저희 아들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힘들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 애 딸린 이혼녀한테 시집 보낼 만큼 머리 빈 짓은 안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딸이 애 딸린 데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건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아줌마는 눈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원 나와 몇 년 있으면 대학 교수 될 사람이랑 밤낮 없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네 아들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앓는 소리 하면서 하도 봐달라고 해서 아들까지 집에 들어오게 해줬더니 아줌마는 도대체 아들 단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물러봤으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인집 딸한테 찍적거리냐고요. 됐어. 당신은 상대도 하지 마. 경우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 일할 가정부는 많아. 쫓아내고 다시 들이면 그만이야. 아이고, 누가 겁낸 줄 알고? 나도 우리 아들 천대하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일 못하지.
나가도 내 발로 나갈 거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요. 참나,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의 집 살이 좀 한다고 무시나 해대고. 마음씨를 그렇게 거지같이 쓰니까 딸도 이상한 사람이랑 엮여서 이혼녀 딱지나 이마에 떡하니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는 큰 모욕에 감정이 상한 듯 다짜고짜 쪽방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몇십 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고요. 또 한 번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여 머릿속은 복잡해졌네요.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없는 자식 칠 테니 나가서 살라며 집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가정부 아들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반대하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은 채 밖에서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네요. 정말 불효녀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작은 변명을 하나 하자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기회 같았어요. 가정부 아들을 놓친다면 평생을 혼자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어른들이 난리를 피우는 사이 아들은 가정부 아들에게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아빠라 말하며 따르는 것을 보자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는걸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갑 사정을 뻔히 아시는 부모님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려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2번씩이나 상처를 낸 주제에 지원까지 받는다면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다 쓰러져가는 구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집이 워낙 낡은 탓에 쑥꼭지를 돌릴 때면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고 갑자기 불을 켤 때면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졌죠. 다른 가족들은 없이 살던 남편이 저를 등쳐먹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가 남편의 등에 올라타 남편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었거든요. 교대 근무로 힘들 텐데도 남편은 논문 발표와 조교 생활로 지친 저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갈 때면 냉장고 앞에는 잊지 말고 밥을 챙겨 먹고 가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지난밤 남편이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로 경제적 여유가 되자 남편은 그동안 고졸로 살았던 것이 창피했다며 대학교를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머리가 좋았던 덕에 남편은 우수한 성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졸업장을 딴 뒤에는 대기업 생산직 일을 그만두고 돌연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의아하긴 했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찾아와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셨어요. 잘 다니던 대기업까지 때려치고 장사를 한다길래 나는 드디어 너가 이혼녀 딱지 떼게 해준 우리 아들한테 근사한 사업체 하나 차려줘서 보답하겠구나 생각했다. 근데 뭐? 학교 앞 떡볶이 장사? 네가 제정신이냐? 어디 귀한 남의 아들한테 떡볶이 장사를 시켜? 그것도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게 만들고 앞길 창창한 총각 등에
이혼녀 딱지 떼고 자식 새끼까지 업히게 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지는 대학원까지 가서 잘난 척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 남편은 코 흘리게 돈이나 받는 떡볶이 장사를 시킬 수가 있어? 너네 부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정부 아들이라지만 이혼한 지 딸이며 손자까지 걷어줬는데 어떻게 지원 한 번을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이가 하도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듣기 싫다. 아무리 내가 너네 집 굳은 일을 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돈 내주기 싫으면 애라도 낳던가. 신랑 사업하는데 돈도 내주기 싫다. 애도 낳기 싫다. 우리 집 아들이 너랑 네 아들 뒷바라지하는 종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라. 정말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일을 뒤돌아보니 정말 제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너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포기한 채 앞만 보고 달린 거잖아요. 옆에서 남편이 같이 뛰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면 된다고 대답을 해주었네요. 그 대답을 들으니 더욱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과외를 시작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낮에는 대학원 조교로 밤에는 과외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5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제법 묵직했죠. 그 돈을 몽땅 남편에게 넘기며 사업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건네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품에 밀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을 베풀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요. 아내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인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라는 것이 원래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들이 하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논란도 잠시였어요. 주변 가게들 중 제일 청결하고 맛도 좋은 남편의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을 타서 연마을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까지 남편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걸요. 이렇다 보니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동안 남편은 혼자서 돈을 쓸어 담았네요.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남편은 곧이어 서울 곳곳에 떡볶이 체인점을 내게 되었고 결국 떡볶이 사장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오르게 되었죠.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면 끝까지 노력해 성공을 한 남편을 보니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남편은 제일 먼저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값비싼 외제차로 바꿔주었어요. 낡고 오래된 경차는 위험하다면서요. 그리고 매일같이 바퀴벌레와 동거를 하던 저희는 50평이 넘는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남편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던 부모님 또한 한결같이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남편에게 크게 감동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떡볶이 사업이 해외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딱 1년 만에 미국에서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대표인 자신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통역사에게만 의지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면서요. 저는 흔쾌히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남편이 더 발전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이 유학을 간 뒤부터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사 간 곳을 알려주지 말라는지 알았죠.
그런데 집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들 둘 다 시어머니에게 이사 간 곳도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2번씩 별 이유 같지도 않은 트집을 부리시며 저희 모자를 괴롭혔습니다. 때마침 부모님 또한 해외로 나간 상태이고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남편 또한 해외로 나간 탓에 고삐 풀린 시어머니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며느리인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범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아범한테 차도 받았다지? 이제 보니 뻐꾸기 새끼가 아니라 독품은 독사 새끼가 따로 없구나. 우리 아들한테 남의 지 새끼도 키우게 했으면서 염치도 없이 네가 뭐라고 그 차를 받아? 어머니, 아무리 친손자가 아니라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직 20살밖에 안 되네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 마음에 생채기를 내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차는 아범 차가 아니라 제 차예요. 차 바꾼 김에 타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아이고, 시애미가 군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앞도 못 보고 다니는 신봉사인 줄 아는 거냐? 아범은 어쩌다가 이런 독사 같은 것한테 홀려서 청춘 바쳐 돈 바쳐 가면서 한평생을 날렸는지. 나는 아직도 네 부모가 우리 아들 내팽개치던 것만 생각하면 불화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잔다. 근데 정작 장본인은 우리 아범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엠이 몰래 금태두른 둥지로 이사를 가? 우리 아범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당장 네 자식 새끼 데리고 우리 아범 앞에서 사라져라. 너만 없으면 우리 아범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로 새 출발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저희 모자를 파렴치한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애초에 누구 때문에 아까운 청춘을 날렸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쏘아붙인 거고요.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초에 그이가 좋은 청춘 다 날려가며 대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잠 못 자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게 누구 때문인데요. 다 어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이 돈 까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이 남긴 집도 두 번째로 결혼한 남자 도박빚 갚아준다고 홀랑 날려먹으셨다면서요. 어머님, 한 번이라도 그이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친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 유일한 유품 같은 집까지 날라갔을 때 그이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어디 못 배워먹은 천한 기집애처럼 수십 년도 더 된 과거를 들먹여? 너 지금 시엠이 약 좀 잡았다고 그걸로 협박이라도 할 셈이냐?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얼굴에 구멍 하나 났다고 어딜 함부로 떠들어? 내가 그 구멍 다시는 허튼 소리 못하게 확 꿰매주랴? 제 입이 구멍이면 어머니 입도 구멍이겠네요.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 총각 인생 망쳐놓은 애 딸린 유부녀라고 손가락질해도 되지만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좋은 시절 젊은 시절 다 날려버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이잖아요. 옛날 생각해서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 마음 다치게 하면서까지 어머님한테 머리 숙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걱정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내서인지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성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는 저와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곧이어 남편이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죠.
미국은 이미 늦은 시간일 것이 분명한데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인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닿자마자 시어머니는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며 없는 말까지 덧붙여 남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효자 아들이던 남편이 이번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는걸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 집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른 것은 시어머니라면서 다시는 저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처음 있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놀란 눈치였어요. 남편의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간섭 없는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이 없는 생활은 단순했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대학교로 가 강의를 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무런 문제 없는 평온한 날이 이어지다 보니 비어있는 남편의 옆자리가 참 그립더군요.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보고 싶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을 알기에 혼자서만 꾹 참으며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춰왔네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큰 싸움이 있고 2달 만의 만남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로 가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이혼 협의서를 내미셨죠. 깜짝 놀라며 이혼 협의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사인부터 하라는 양 서명란을 툭툭 가리키셨어요. 불려우 같은 것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하고 이혼해라. 이 정도 뽑아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건 결혼 당사자들끼리 선택할 문제지 어머니가 나서서 재촉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어머님 뜻대로 이혼할 일 없으니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가방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사진 한 장을 내시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남편이 와락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을 내민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기세가 등등한지 팔짱까지 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듯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마음 떠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이래도 이혼을 안 할 셈이냐? 괜히 어줍잖은 행동으로 쉰내 풍기지 말고 빨리 이혼해라. 아범도 아범이지만 마음 떠난 남자 껍데기 붙잡고 살아서 뭐 좋을 게 있겠니? 똑똑한 머리로 잘 생각할 거라 믿는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평생 저만을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라뇨. 이 순간 제일 미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늙고 다른 남자 애까지 딸린 여자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점점 급해지는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꾸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연락 두절에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주인은 남편이 아닌 남편의 내연녀이더라고요. 내연녀는 남편이 자신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이혼하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죠. 만약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워 상간녀와 만나게 된다면 흥분에 날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화조차 나질 않았네요. 힘들 때 옆을 지켜주던 남편의 바람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새까맣게 타버린 속을 벅벅 긁는 상간녀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혼 변호사를 만나는 순간 벼락이 떨어지는 충격이 온 몸을 덮쳐왔네요. 변호사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수준 떨어지는 놈 만나서 지 딸뻘 되는 애랑 기싸움하는 당신이나 마누라 내비두고 바람피는 놈이나 아주 환상의 부부네. 전 남편은 저희 부부 사이를 비웃었는데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창피한 일을 제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기도 전 남편은 이상한 말을 해오더군요. 제가 오기 전 시어머니가 미리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부부를 갈라놓을 궁리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상간녀 소송도 폐지된 마당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고. 기껏해야 어린애한테 몇백만 원밖에 못 뜯어낼 텐데. 아무리 바람핀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앞길 창창한 아가씨 인생을 망쳐서 되겠어? 그러지 말고 위자료 두둑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담례로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반만 떼서 준다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힘써줄게. 시어머니도 소름이 끼쳤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전 남편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되건 상간녀 소송이 어떻게 되던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죠. 상간녀와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문자 폭탄이 와도 남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쯤 되니 짜증이 나기보다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남편을 찾고 싶다는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건은 참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네요. 처리해야 할 일이 가득했거든요. 고민하고 있자 아들이 옆으로 와 자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아들을 보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네요. 그래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공항에 데려다주는 순간에는 걱정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건 거짓이건 불미스러운 일로 아들을 다른 나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요. 남편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탄 아들은 꼬박 3일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요. 혼자 떨어져 있는 72시간 동안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며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떠난 지 4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간다는 짤막한 답장이었죠. 그렇지만 그 한 줄의 문자를 받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손발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귀국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보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공항에 미리 마중을 나가 있는 동안 머릿속은 참 복잡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상간녀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혼 상담까지 받았던 걸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 나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모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네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나올 뿐이었으니까요.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들고 있던 캐리어도 내던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와라 끌어안아 주더군요. 남편의 품에서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남편에게 물었죠. 아들과 저를 버리고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와 바람 난 것이 맞냐고요. 감정적인 저와 다르게 남편은 차분하게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어요. 출국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것이 분명했죠. 남편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상간녀와 남편이 단란하게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남편은 곧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무슨,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또 수작을 부린 것 같네.
얘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카 딸이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에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알고 보니 남편이 유학길에 오른 곳 근처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카 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카 딸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자 언제 울었냐는 듯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손녀까지 팔아먹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한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혼녀 딱지가 붙은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가까운 가족까지 건드리다뇨. 최소한의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 거잖아요. 어두운 낯빛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왜 걱정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복잡하던 머릿속은 청소기를 돌린 것처럼 깨끗해졌죠.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후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못된 것. 우리 아범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한테 절연하자는 소리가 나와? 먼저 자작극 벌이면서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절연하고 사는 것도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니 저한테 이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냐, 이제 보니 네 전남편이랑 너도 모두 한패였던 게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당장 우리 아범한테 네가 전부하고 바람이 났다고 말을 해줘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라. 너야말로 시애미 사다리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전부랑 같이 작당 모의한 게 아니냐. 아이고, 돈에 눈먼 놈인 줄 알았더니 꼬레지도 전 남편이라고 저 몹쓸 것 편을 들었던 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투성이었어요. 이미 인연이 끝난 지 수십 년도 더 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다녀. 그래서 당장 전 남편이 다니는 로펌으로 찾아가 바른 대로 말하라고 난리를 피웠죠. 그랬더니 망연자실에 있던 전 남편은 그제야 숨겨져 있던 진실을 실토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킬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혼시키는 것을 성공할 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준다고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에게 벌을 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기에 쓰레기라고 소문을 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업계에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변호사로 낙인이 찍혀 있더군요. 이후 전 남편은 아무리 몹쓸 놈이어도 자신이 아들의 친부이니 구해달라며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요. 모든 전화를 깔끔하게 무시했네요. 현재도 앞으로도 아들에게 아버지는 현재의 남편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혼 자작극을 벌인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달이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끊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은 상태였죠. 그 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사과를 했는데요. 남편은 단호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와 자식된 도리만 할 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전과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네요.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한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은 잠도 줄여가며 일할 만큼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리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한평생 살다 보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 생에도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남편을 만나 도란도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을 만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던 빵집을 혼자 운영하려니 어색하다 못해 아버지가 그리울 지경이네요. 아직도 빵 반죽을 하다가 뒤를 돌아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마음속에 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와 사고를 친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류에도 저를 선택하셨어요. 학교까지 그만두시면서 말이에요. 모범생이던 아버지의 반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해요. 그 후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대학교를 중퇴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죠. 더군다나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들쳐업고 다니는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줄 사장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집 배달일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워볼 것을 권하셨어요. 재능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머리가 좋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본 요리 방법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에 그대로 요리를 만드셨거든요. 중국집 사장님 밑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몇 달 후 제빵 학원에 등록해 빵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배움이 빨랐던 아버지께서는 학원을 다닌 지 6개월 만에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빵집에서 일을 하셨죠. 1년 정도 동네 빵집에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다음에 자신의 빵가게를 열었고요. 비록 어머니께서 출산 중 돌아가셔서 얼굴도 제대로 몰랐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딸인 저를 1등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어 아버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앞으로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큰 오산이었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업하자마자 눈앞에 들이닥친 것은 고액의 연봉도 간호사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아닌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뒷담화였습니다. 간호사 사이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히는 것은 일종의 관례 같은 것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어요. 제일 고참이던 선배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선배는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은 채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시켰는데요. 우물쭈물하자 선배는 빨리 주사를 놓으라며 재촉하기까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지만 주사 놓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환자의 혈관을 터뜨리고 의사에게 혼날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 하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선배는 마시던 물도 빼앗으며 팔자가 늘어졌다며 비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군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 화가 날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한날은 용기를 내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괴롭히는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선배의 대답이 더 과간이었네요. 야, 사람이 좋아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듯이 나는 그냥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굳이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네 그 흐리멍텅한 눈이 싫다고 해야 하나? 너네 부모님도 참 불쌍하시다. 너 같은 걸 낳으시고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됐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 텐데. 나는 시집 가기도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시집 가서 너 같은 애 낳으면 소방 맞아도 할 말 없는 거잖아. 우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혹시 모르지? 맹추 딸 낳은 죄로 너네 엄마도 네 할머니한테 소금이나 맞으면서 구박당했을지. 몸에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주고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선배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선배는 자기가 먹던 음식을 식판에 부어버리곤 간호사 무리와 키득거리며 지나쳐갔어요.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매일 밤 제발 사고가 나기를 바랄 정도로요.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야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는데 행복스레 딸 자랑을 하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선배의 괴롭힘을 참으며 병원을 다녔죠. 하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시는 점점 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스트레스는 폭식으로까지 이어져 입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30kg까지 쪄버렸고요. 살이 찌자 선배는 더 악랄하게 괴롭혀오더군요.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미라 씨는 병원이 아니라 정육점으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습에서는 간호사보다 정육점 주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병원 일 그만두고 정육점 주인으로 이직이나 하지 그래? 솔직히 같이 일하는 우리야 눈을 포기한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만이지만 다른 손님들한테는 민폐일 것 같아서. 어디 요즘 간호사가 의료진이기만 해? 환자들 상대하는 서비스직에 더 가깝지. 미라 씨도 그 튀어나온 비계살 보면서 잘 생각해봐. 미라 씨가 환자고 같은 간호사가 있으면 날씬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싶겠어?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번져 출근조차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간호사가 된 지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병원에 달려갈 듯 소매를 걷어붙이셨어요. 하지만 못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배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을 알아내 해코지를 할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미련한 만큼 살까지 찐 채 아버지에게 징징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도 딸이라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동안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잘 버텼다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네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을 그만둔 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먹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집 청소를 해놓으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못하게 막으시며 그저 편하게 푹 쉬려고만 할 뿐이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좋았지만 2달째가 되니 심심한 것도 심심한 거지만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네요. 빵집을 여는 아버지께서는 6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출근해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빵을 만들고 팔고 정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부터 했습니다. 다른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전과 같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간호사 일은 제외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4년간의 대학교에 낸 등록금과 지금까지 간호사로 일하던 시간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일단 제빵학원에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빵 만드는 방법을 봐서인지
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부터 제빵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빵 학원을 다니는 것은 즐거웠어요. 열심히 모양을 잡은 반죽이 따끈한 빵이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새로운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는 아버지에게 빵집에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며 조르다시피 부탁을 드렸죠. 마침 카운터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람이 필요했던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아버지의 노련한 솜씨와 젊은 사람의 취향을 잘 아는 제가 합쳐지자 빵집은 예전보다 2배 더 장사가 잘 되더군요. 손님이 북적일수록 카운터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돈은 넘쳐났죠. 매출이 늘어나자 아버지께서는 자기 생활비와 월세를 제외한 후 모든 금액을 넘겨주었어요. 거부를 해봐도 아버지께서는 안 받을 바에는 불에 태울 거라며 반협박식으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가 주신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일의 일을 대비해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았죠. 하루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빵집이 인기가 많아지자 아버지에게는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셨어요. 바로 저의 결혼 문제였어요. 28살로 홍기가 꽉 찬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제발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거짓말처럼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빵집 단골 손님이던 남자는 어느 날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 갔죠. 바로 위층 학원에서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는 통통하고 귀여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커 남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표하며 근처를 서성였죠. 결국 남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만남을 시작한 만남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인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부터 3살 위의 누나와 함께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죠. 가족이 없는 아픔을 아는 남자라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상견례 자리가 무척 떨려 보이셨어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아직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누나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빨리 친밀감을 쌓는 법이잖아요. 마침 상견례 장소로 정한 식당 옆으로 꽃집이 보이더군요. 꽃집 앞에는 핑크색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 꽃은 꼭 앞으로 시작될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 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기를 맡으며 앞으로의 앞날이 봄날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은 예비 신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네요. 꿈에서조차 나올까 두려웠던 선배가 떡하니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선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품 안에 있던 꽃다발은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고요. 장미다발은 바닥에 떨어지자 파릇파릇하던 꽃잎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온통 장미 꽃잎뿐이었죠. 서 있는 자세에 그대로 얼어있자 저와 남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선배는 손을 높이 들어올려 남자의 뺨을 내리쳤죠. 있는 힘껏 말이에요. 야, 너는 주변에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냐? 내가 평범한 애면 말을 하네. 하필 골라와도 저런 돼지 같은 애를. 최소한 사람 같은 애를 데리고 왔어야지. 이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학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서 돼지 농장이나 열어. 신부감을 왜 구해? 농장 암돼지 중에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 돼지 농장?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자네가 말한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게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비아냥거리면서 부모들 생사를 다 깎아버린 걸 말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른 있는 데서 버르장머리 없이 동생한테 손찌검하는 꼴을 보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뻔하지. 자네 누나가 돼지 같다고 한 내 딸,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니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아버지께서는 손까지 떠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선배가 막대 먹은 것은 알았지만 어른 앞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아버지께서는 선배에게 따끔한 혼을 내셨지만 선배는 콧방귀를 끼며 들은 채도 안 했고요. 저 비계덩어리를 눈에 넣으신다고요? 그러다가 실명하실 텐데. 저도 아저씨 딸처럼 뚱뚱하고 굼뜬 옳게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또 사람 피말리는 건 전문이거든요. 아저씨도 자꾸 딸 예쁘다고 감싸지만 마시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러세요. 음식도 작작 먹이고요. 접시도 뜯어먹게 생긴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박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딸 밥 해 먹일 때도 고생이시겠네요. 사람만 한 수트로 밥을 지어야 하니. 그래도 아저씨 집은 좋겠네요. 바로 옆에 음식 처리기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잖아요. 아, 그것보다는 밥값이 더 많이 들려나? 누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누나 때문에 도망간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이럴 거면 상견례 자리는 왜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매번 누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혼 엎어지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계속 깽판을 치고 싶은 거면 누나야말로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개싸움하는 데를 가라고. 너 고작 저 비계덩어리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뭐에 홀려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와이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도 피나눈 형제끼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법이야. 막말로 전현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나면 너 어쩔 건데? 저 아저씨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이 세상에 네 편 들어줄 사람 나밖에 없을걸? 이 세상에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 결혼 깨지면 다시는 누나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상견례가 끝난 후 남자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을 찾아왔어요. 누나의 잘못까지 자신이 빈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남자를 밀어내셨죠. 언제나 다정하시던 아버지의 환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봐줄만도 한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바보 같은 저는 얼렁뚱땅 남자의 사과에 넘어가 빚지는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강한 태도로 나오자 급기야는 선배까지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선배는 자신이 경솔했다며 제발 이 결혼만은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결혼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업을 마쳐야 했던 남편에게는 빚이 참 많았거든요. 학자금 대출금부터 차 할부금까지 남편의 월급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곳곳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넘겨주는 셈이었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네요.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를 사서야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은 탓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물론 20년이 지난 구축이기는 했지만 집주인이 워낙 관리를 잘해놓은 탓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더군다나 위치가 너무 좋았죠. 새로 구한 신혼집은 도보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로 집을 채워놓고 나니 딱 절반 가까운 금액이 수중에 남더군요. 남은 돈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드렸고요.
남편 또한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당연히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괜히 아까운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면서 입이 오리만큼 나왔거든요.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은 아버지에게 드렸던 돈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네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그 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기는커녕 몸만 달랑 들어온 주제에 마치 돈주인이라도 된 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꾹 다물었던 입을 연 것이었죠. 내가 치사하게 들릴까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 사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탰으면서 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건데? 누가 보면 집이며 차며 다 당신 돈으로 해온 줄 알겠어. 당신이 지금 아파트에서 배 따시게 자서 까먹었나 본데 우리 형편에 이 정도 평수 아파트에서 비싼 가전제품 들이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아빠 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나 있었겠냐고. 아, 그래. 네 본심이 이거였네. 그래. 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장가 올 때 빈손으로 들어온 능력 없는 놈이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데?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서로 부족한 점 있으면 채우고 살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나지만 당신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서로 보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남편 속까지 들치면서 말썽을 피우는지.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장인어른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빵 반죽만 주무르는 사람이 그 많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부모였으면 형편 어려운 딸내 부부한테 줬을 거라고. 늙으면 욕심만 많아진다고 하더니 장인어른이 딱 그 꼴이잖아. 당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 표현은 안 하지만 당신 엄청 아끼셨어.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몰래 가서 용돈 달라고 손 내밀었던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가져간 돈만 다 합쳐도 돈 1,000만 원은 나와. 근데 뭐? 우리 아빠가 늙어서 욕심만 많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다시 못 가져오니까 그렇게 돈이 가지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대리운전을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하면서 벌어. 애초에 성인이면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 고아 주제에 아빠 잘 만나서 호강에 코 박은 마누라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그냥 닥치고 돈이나 벌면서 처가살이나 해야지. 반박할 말이 없는지 남편은 씩씩거리며 화만 낼 뿐이었어요. 돈 문제로 다투고 난 후에는 감정이 상했는지 일주일 정도 각방을 썼고요. 남편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한 일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먼저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로 귀를 더럽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이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의 행방을 알고 있더군요. 추측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입이 50원짜리 동전보다 싼 남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신우이에게 돈 때문에 싸운 것을 일러바친 것이었죠. 신우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어디 남편에게 바락바락 언성을 높이냐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괴롭힐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네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명품백이 아니라 그냥 결혼식 기념 뷔페 이용권이나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형님한테 사드린 명품백 먼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그 가방 판돈이면 저희 아버지 드린 돈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그이 차 할부금 갚을 돈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제일 서럽다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가방은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가방 이야기를 꺼내자 신우이는 언제 떠들었냐는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은 내고 싶지만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돕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번 일로 잘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여러 번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사치가 심한 시누이는 언제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미친 듯이 카드를 긁던 시누이는 부업을 시작한다고 했고요. 시누이가 선택한 부업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영업을 뛰는 친구를 따라 시작한 것이었죠. 시누이가 살가운 척을 한 것도 보험을 시작한 후부터였습니다. 빵집 근처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누이는 병원 일이 끝나면 빵집으로 달려와 보험을 들라며 아버지와 저를 꼬시려고 했죠. 필요한 보험이라면 들어줄 법도 했지만 시누이는 50만 원이나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놀라 손사래를 칠 때면 시누이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이라며 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자 시누이는 그제서야 보험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고요. 그 후 시누이는 저희 가족에게 보험을 들라는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통장에서는 꾸준히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50만 원의 행방을 묻자 처음에는 노트북을 사서 그런 거라며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추궁하자 시누이에게 종신보험을 들어주었다고 실토를 했죠. 남편이 시누이에게서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준 것도 화가 났지만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시누이였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팔아먹다니요. 남편의 벌이가 좋았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00 남짓 버는 사람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학자금 대출과 차 할부금까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다니요. 당장 보험을 해지하라 말했지만 남편은 요즘 시누이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 자신이 해지하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큰일 나겠지. 백화점에서 룰루랄라 돈 쓸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당신이 보험 해지라도 해봐. 돈 물어주느라 백화점 쇼핑은커녕 밀려있는 카드값도 못 낼 텐데. 형님도 진짜 너무해. 학자금 대출이랑 차 할부금만으로도 빠듯해서 허리 졸라매고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50만 원이나 되는 엉터리 보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 당신한테 들라고 하셔?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자기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데 형님은 도대체 뭐야?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부러진 허리에 빨대 꽂으려고 하잖아. 졸라매다 부러진 허리 보는 게 안타까웠으면 당신이 누나 보험 들어줬으면 됐잖아. 일을 꼬이게 만든 게 누군데? 가게 돈통만 털어와도 그까짓 50만 원은 그냥 내겠구먼. 그까짓 50만 원 가지고 유나는. 시누이에게 깜빡 속아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남편은 끝끝내 당당했어요.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죠. 병원을 찾아가자 예상대로 시누이는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요. 협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누이에게는 이 방법뿐이었어요. 역시 고소를 한다는 소리에 시누이는 금세 꼬리를 내렸고요. 된통 매운맛을 봐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 또한 함부로 굴지 않았어요. 시누이와는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붉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잖아요. 남편 또한 보험 사건 이후 반성을 했기에 부부관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갈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처럼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뜬금없이 혼자서 2박 3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샤워를 하러 간 남편의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있었는데요. 진동이 울리며 병원에서 문자 하나가 날아오더군요. 정관 수술 날짜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세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는 장본인이 정관 수술이라뇨.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의 대답으로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네요. 실은 누나가 우리 사이에 아이 갖는 걸 싫어해서 당신 닮은 아이 낳으면 연 끊을 정도로 꼴 보기 싫을 것 같다고 해서 솔직히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도 아이 낳는 건 좀 그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우리 둘 다 잘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잘 됐지 뭐. 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우리 애 없이 둘이서만 재미있게 살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누이까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두 남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고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설레발치던 모습을 보며 두 남매가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상상하자 소나기에 있던 힘이 쫙 빠져나갔죠. 이쯤 되니 이혼을 고민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의 성격은 흐린 눈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시누이의 횡포는 눈이 매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참고 살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선택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버지께서 시누이와 남편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고 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자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후회가 되어 돌아왔네요. 아버지께서는 간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딸을 걱정해 이혼을 하지 말고 버티라고 한 것이고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늦었다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나 하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단둘이서 행복하게 보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빵집까지 닫으며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께서는 뜬금없이 빵가게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이번에도 믿고 따르기로 했죠. 이사 간 곳의 건물주 아저씨는 참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건물주 아저씨는 의사로 노후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하셨네요. 빵가게를 이전한 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혼자서 빵가게를 운영하게 되자 막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을 만큼 카운터에 혼자 남겨진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준 것은 건물주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께서는 퇴근 시간마다 들러 위로를 해주시면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셨어요. 숨겨진 아저씨의 딸이 아닐까라는 우스운 생각을 할 정도로 아저씨는 저를 세입자 그 이상으로 생각해 주셨죠.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말이에요. 사모님 또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큰 빵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하다며 반찬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좋은 인연으로 연결된 빵가게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일에 열중할 수 있었네요. 금요일 밤 여느 때와 같이 마감 청소를 하고 있자 아저씨께서는 문 밖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뒤에는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보였어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아저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냉큼 인사부터 했어요.
버릇없고 아나무인인 신우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다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신우이가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건물주 아저씨는 신우이가 일하는 병원의 새로운 의사셨거든요. 올케는 정말 제 친자매랑 다를 게 없어요. 저희 올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돈어른께서도 올케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이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도 된 듯 손으로 눈물까지 찍어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하신 듯 했고요. 그 후 신우이는 병원 일이 끝나기만 하면 건물주 아저씨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쉬는 날이면 아저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의 문을 열 때도 있었죠. 신우이가 가게에서 하는 일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하는 것이 다였는데요. 창문 밖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면 들고 있던 빗자루도 빼앗아 열심히 청소하는 척을 했습니다. 흡족한 미소를 지으신 아저씨는 신우이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어요. 신우이는 당연히 그 제안을 수락했죠. 아저씨의 소개로 만난 둘은 연애를 한 지 3개월도 안 돼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재벌에 가까운 재력가에 얼굴도 잘생긴 남자는 신우이가 만나기 아까운 남자였습니다. 갖고 온 빵을 진열할 때면 어느새 찾아온 신우이는 손을 내밀며 반지를 자랑했어요. 네 번째 손가락에는 1캐럿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아무래도 나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뭐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흠이기는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잖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나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나 봐봐. 부모 없는 고아에 가진 거라고는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재벌 안 부러운 남자 만나서 인생 핀 거. 이런 거 보면 신은 참 불공평해. 나같이 운 좋아서 만나는 남자들한테 모두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케처럼 사랑이라고는 가뭄에 콩 나듯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 아, 우리 올케 불쌍해서 어쩌나? 그나마 그 뚱뚱한 몸뚱이 감싸주던 아빠마저 하늘나라로 갈 예정인 거잖아. 올케는 내 동생이라도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어 봐. 지금쯤 험한 사람 만나서 이 빵집도 다 날리고 판자촌 같은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뜯어먹으면서 살았을걸?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지만 신우이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신경을 살살 긁어댔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아버지로 인해 곤두선 신경은 신우이의 막말로 인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다물고 있던 입을 열게 된 것이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남의 걸 잘 뺏어가는 거죠. 저 아니었으면 형님이 아저씨 만날 일도 없었고 분에 넘치도록 좋은 남자 만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었으면 말년에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폐기 처분된 삼각김밥 구걸하는 건 아마 형님이었을걸요? 세상 어느 남자가 돈 벌어오는 족족 다 써제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발 남의 거 훔쳐갔으면 창피한 줄 알고 입 좀 다물고 사세요.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요즘에 봐줬더니 네가 날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신우이는 빵 진열대로 걸어오더니 급기야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억센 힘으로 머리를 잡아챘는지 모근이 뽑히는 느낌까지 들었죠. 질 수 없어 힘겹게 팔을 들어 길게 늘어진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자 신우이는 가게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때마침 들어온 아저씨께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들어와 저희 둘을 뜯어 말리셨죠. 눈을 치켜뜨던 신우이는 아저씨를 보자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해명하려 했지만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린 척 연기까지 하는 신우이를 보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저씨께서는 신우이 편을 들며 윗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저를 꾸짖으셨고요. 그날 일이 있은 후 아저씨께서는 저희 가게로 들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싫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칭찬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받는 처녀가 어디 있냐면서요. 결국 신우이 편만 드는 아저씨를 보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가식 덩어리 안에 숨겨진 신우이의 음흉한 진짜 속내를 모르는 아저씨가 밉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신우이의 모든 실체를 까발렸죠.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단지 신우이에 대한 질투 정도로 넘기며 신우이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단시간 안에 아저씨를 자신의 편으로 구워 삶은 신우이를 보며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더 빨리 들어갔습니다. 신우이의 실체를 아는 아버지라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실 게 분명했거든요. 집에 문을 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한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닭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황급히 아저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중요한 수술이 잡혀있다던 아저씨께서는 장례식장까지 잡아주시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아저씨가 나가고 넓은 장례식장 안에 혼자 있자 쓸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건 것이고요. 허우대뿐인 남편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 허우대라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몇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맞을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아버지의 죽음은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때면 아버지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와 숨통을 조여오더군요. 숨쉬는 것도 버거운 고통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힘겨워하고 있을 때 진한 술 냄새가 느껴졌어요. 주인은 바로 신우이였죠. 술에 거하게 취한 신우이의 한 손에는 초록색 병이 들려 있었죠. 신우이는 오자마자 바닥에 누워 꼬부라진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사교성이 없나 했더니 다 지아비를 닮아서 그런 거였어. 그런 게 아니면 장례식장에 개미 한 마리 없는 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지. 오지도 않는 사람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는 그냥 밖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앞에 사진이나 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발이 나고 집에 갈 텐데. 올케는 참 낯짝도 두꺼워. 원래 피부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런 건가? 형님,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따라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간호사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피 말리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애초부터 난 너네 부녀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신우이는 꽁꽁 감춰뒀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싸다 주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은 느껴보지도 못한 부모의 사랑을 과시하는 것 같아 꼴배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고작 그런 사소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다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끔찍하게 예뻐해주던 아빠도 없으니 앞으로 우리 돼지 신우이는 누가 돌봐주려나? 원래 주인 없는 가축은 다른 사람한테 팔리기 마련인데 가진 거라고는 배에 낀 기름밖에 없으니 어떡하려나? 혹여라도 내 동생이 평생 너 같은 돼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내 동생은 이미 너보다 훨씬 예쁘고 능력 좋은 애 물어서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아마 지금도 그 애랑 같이 있을걸?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다가 칼 들고 찾아온 미친놈한테 썰려 먹힐 준비만 하고 있어. 그게 최선이니까. 감히 내 딸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신우이의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저씨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아저씨는 붉어진 얼굴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성난 아저씨의 얼굴을 본 신우이는 술에 확 깬 듯 보였습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냉큼 일어난 신우이는 자기가 술김에 나쁜 버릇을 잡아주려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되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동안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분에 넘치는 선자리도 억지로 주선해서 끼워 맞춰줬더니 어디 감히 시차짓을 하고 있어? 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에 저와 신우이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자 뒤이어 들어온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요. 이제야 나타나서 미안하다. 우리 딸. 사모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은 귀에 착 달라붙어 왔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였다는 걸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어머니의 임신 소식에 외가댁에서는 골머리를 앓으셨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게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또한 저를 지우려고 한 것이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무릎까지 꿇으시며 쥐죽은 듯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 테니 제발 낳아만 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후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붙인 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전화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고요. 이미 건물주 아저씨와 결혼을 한 어머니께서는 저의 존재를 그때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저씨께서는 어머니의 숨겨진 부분까지 안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덩어리가 너무 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을 지켜보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반대로 그 옆에 서 있던 신우이는 산 송장처럼 퍼렇게 질린 얼굴로 손을 덜덜 떨었죠. 신우 자리에서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았으니 보고 느끼고 들은 그대로 남편 될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저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올케는 아버지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사랑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컸는데 제발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이 결혼 잘못되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만 두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 올케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신우이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저씨의 태도는 완고했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독이 된 듯 보이기도 했죠.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알았으면 더 잘해주려고 했어야지.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우리 딸 가축 취급하던 인간이랑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게. 지금이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시댁에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그 가짜는 혀 놀렸다가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저 돼지 새끼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아저씨는 사람들을 시켜 신우이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요. 신우이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이 바닥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안간힘을 쓰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더군요. 하지만 신우이의 처절한 버팀도 경찰이 오면서 끝이 났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우이는 버젓이 문을 열고 빵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닐 정도로 초췌해진 신우이는 대뜸 핸드폰부터 내밀었어요.
너 때문에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파혼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까지 아저씨 한 말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물론 네 입장에서는 내가 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네가 우리 동생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고 만약 너 때문에 갈 곳도 없는 내가 파혼당하면 오히려 불편한 건 너라고. 생각해봐. 맨날 한 집에서 얼굴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빨리 전화해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그 정도 하면 나도 동생한테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라는 말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도 알잖아. 우리 동생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애초에 삐뚤어진 형님 인성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을 넝쿨째 뽑았으면서 제가 어떻게 복원 작업을 하겠어요. 수습하는 것도 뿌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저씨 눈에 잘 띄어서 부자 남편이랑 결혼할 뻔한 것도 다 자기 복대로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형님 복대로 알아서 잘 처리해보세요. 형님이 진짜 복이 있다면 제 도움 없이도 잘 처리할 거 아니에요. 별 시답지도 않은 동생으로 흥정이나 해볼까 머리 굴리신 모양인데 형님 동생 떳떳하게 거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혹시나 나중에 또 조도 안 가질 동생 들고 와서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요. 폐기 처분된 형님 동생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데려가서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알아서 하세요. 상해서 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좋은 꿈 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신우이는 진열해 놓은 빵을 바닥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건물주 아저씨한테 보냄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국 신우이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신우이의 실체에 남자 쪽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 신우이가 물처럼 써댄 돈을 다 신우이 앞으로 청구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그만두고 부잣집 사모님이 된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던 신우이는 현재 조그마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빚을 갚는 중이라네요. 누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던 남편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집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올리는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현재 건물주 아저씨의 양녀로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나를 제일 사랑해주던 사람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